한순간에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47개국 대사관이 일제히 도망쳤습니다. 일본은 6시간 만에 312명 전원 철수. 프랑스 대사는 모욕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단 한 나라만 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숙소가 폭격으로 무너져도 외교관 12명이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며 버텼습니다. 이란 외교부가 경악한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테헤란 상공의 공습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외교부 청사 3층 제 사무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 2시, 창밖으로 테헤란 북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둔탁한 폭발음이 울렸고 건물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커피잔 안에 담긴 검은 액체가 잔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다리우시 모사데기입니다. 이란 외교부 동아시아국 부국장으로 3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5년, 베이징에서 3년 주재한 뒤 테헤란으로 돌아와 아시아 각국과의 외교 채널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한 학기 연수를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아시아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자부심 따위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팩스기에서 뱉어져 나온 종이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독일 대사관, 철수 통보, 잉크 냄새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다음 장이 나왔습니다. 오스트리아 대사관, 철수 통보, 스웨덴 대사관, 철수 통보.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작됐구나. 31년 외교관 생활에서 가장 두려웠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총소리가 아닙니다. 외교가의 공기입니다. 대사관 밀집 지역에서 이삿짐 트럭이 드나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진짜 전쟁의 신호입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직속 상관인 마흐무드 라시디 국장이었습니다. 다리우시, 지금 몇 개국이야?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8개국입니다. 유럽 쪽이 먼저 빠지고 있습니다. 라시디 국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이 사람은 외교부에서 35년을 버틴 사람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란 혁명 이후 서방과의 갈등, 이라크 전쟁, 미국의 경제 제재, 핵 협상 결렬까지 모든 외교적 위기를 겪으면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국제사회에 친구는 없다. 이익이 있을 뿐이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아니,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예상대로야. 중국은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베이징에서 본국 소환 지시가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민간 기업 직원들부터 빠지고 있습니다. 대사관은 최소 인원만 남길 것 같습니다. 라시디 국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분노도, 슬픔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예언이 또 한 번 맞아떨어지는데 대한 피로감만 느껴졌습니다. 예상대로야. 다 예상대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테헤란의 밤하늘에 또 한 번 섬광이 번쩍였고 3초 뒤 둔탁한 울림이 따라왔습니다. 그 사이 팩스기에서 또 한 장이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대사관, 철수 통보. 저는 팩스 용지를 정리하며 속으로 카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안에 이 숫자가 20을 넘길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틀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31년 동안 이런 장면은 여러 번 봐왔으니까요. 다만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외교가가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후배 파르하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8살, 외교부에 들어온 지 2년 된 신참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영국 대사관도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트럭 3대가 짐을 싣고 있어요. 앉아. 파르하드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떠나면요? 저는 파르하드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눈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31년 전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와 달리 이제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다 떠나겠지. 원래 그런 거야. 위기가 오면 자기 사람부터 챙기는 게 국제사회야. 처음부터 우리 편인 나라는 없었어. 파르하드의 눈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거짓 희망을 주는 것보다 현실을 가르치는 것이
선배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새벽부터 아침까지 제 책상 위에 쌓인 철수 통보서는 14개국에 달했습니다. 이틀 뒤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던 나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대사 카네다 마사히로를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쿄 주재 시절 외무성 중동과에서 과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저와 카네다는 여러 차례 만찬을 함께하며 이란-일본 관계의 미래를 논했습니다. 카네다는 술자리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리우시, 일본과 이란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이 있지만 우리는 이란과의 오랜 유대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말을 저는 절반만 믿었습니다. 외교관의 만찬 발언이란 원래 절반은 술이고 절반은 외교적 수사이니까요. 하지만 카네다가 테헤란 대사로 부임했을 때 저는 조금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최소한 다른 나라들보다는 늦게 떠나지 않을까 하고요. 그 기대는 불과 6시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카네다가 제 사무실을 찾아온 것은 오후 3시였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넥타이 매듭이 평소와 달리 약간 비뚤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준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리우시, 오랜만입니다. 그는 인사를 건넸지만 악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악수를 하면 작별이 되니까요. 대신 가볍게 목례만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본국 지시에 따라 주일한 일본 대사관은 금일 18시부로 임시 폐쇄에 들어갑니다. 대사관 직원 62명 전원과 교민 312명은 오늘 밤 특별기로 두바이를 경유해 도쿄로 귀국합니다. 저는 카네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완벽하게 훈련된 외교관의 얼굴. 하지만 왼쪽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카네다 대사, 도쿄에서 만찬할 때 뭐라고 하셨죠? 일본과 이란은 특별한 관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카네다의 입꼬리가 살짝 굳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본국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자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합리적이라. 6시간이요. 도쿄에서 철수 검토를 시작한 지 6시간 만에 312명을 빼겠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까? 카네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유감입니다. 다리우시. 개인적으로는 정말 유감입니다. 유감. 그 단어가 제 가슴에 차갑게 박혔습니다. 31년 외교 생활에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이면서 동시에 가장 의미 없는 단어였습니다. 유감이라는 말 뒤에는 언제나 등을 돌리는 뒷모습이 따라왔으니까요. 카네다가 문 앞에서 멈추더니 돌아봤습니다. 제게 시점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 말투가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안전해지면 다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우리 이익에 따라 결정하겠다. 카네다가 나간 뒤 사무실에 혼자 남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답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프랑스 대사 피에르 듀발이 보내온 철수 통보 서한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서한 자체는 예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한과 함께 전해진 듀발의 발언이 외교가에 퍼졌습니다. 이란 외교부 의전 담당 직원에게 듀발이 한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이란의 안보 문제를 우리 프랑스가 왜 떠안아야 합니까? 당신들이 만든 위기를 당신들이 해결해야지. 우리한테 남아달라고 하는 건 좀 뻔뻔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을 전해 들은 의전 담당 직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이런 말을 공식 자리에서 하더라고요. 주변에 기자들도 있었는데.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듀발은 원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파리 외무부에서 중동을 담당할 때부터 중동 국가들을 대놓고 무시하기로 유명한 자였습니다. 문명국과 그 외 국가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고 이라는 듀발의 눈에는 항상 그 외의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듀발의 말보다 더 제 가슴을 후벼 판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발언을 듣고도 우리가 항해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떠나는 나라한테 항의서를 보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날 밤까지 철수 통보는 27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유럽 전역, 동남아 일부, 남미 일부.
지구 반대편 나라들까지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중국은 대사관 문은 형식적으로 열어뒀지만 실질적으로 핵심 인력을 전부 빼돌렸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 만에 테헤란 외교관은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며칠 전까지 각국 국기가 펄럭이던 거리에 이제는 자물쇠가 채워진 철문들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찢어진 현수막 조각이 도로 위를 구르고 있었고 대사관 담벼락에 붙어있던 문화행사 포스터들이 빗물에 번져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그 거리를 차를 타고 지나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파르하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국장님, 아직 남아있는 대사관이 있긴 한 겁니까? 몇 군데 있겠지. 하지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야. 파르하드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옆모습에 지쳐있는 절망이 비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위로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외교부 전체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지역 국장들과 부국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라시디 국장이 벽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테헤란 주재 각국 대사관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이 철수 완료, 주황색이 철수 진행 중, 초록색이 잔류. 화면의 대부분이 빨간색이었습니다. 주황색이 서너 개, 초록색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라시디 국장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 철수 통보를 보내온 나라가 32개국이다. 철수 준비 중인 나라까지 합치면 사실상 47개국이 테헤란을 떠났거나 떠나는 중이야. 회의실 안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47개국. 그 숫자가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각 지역 담당은 잔류국 현황을 보고해라. 유럽 담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럽은 전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스위스도 어제 축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중동 담당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만과 카타르가 형식적으로 남아있지만 실질 업무는 중단 상태입니다. 아프리카 담당, 남미 담당도 비슷한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상 의미 있는 잔류국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왔습니다. 동아시아 담당. 일본은 이틀 전 62명 전원 철수했습니다. 교민 312명도 전원 귀국 완료. 중국은 대사관을 열어두긴 했지만 핵심 인원은 이미 빠졌습니다. 사실상 빈 껍데기입니다. 라시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국. 솔직히 한국은 제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일본, 중국에 비하면 한국은 이란 외교에서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몇 해 전 미국의 경제 제재가 강화됐을 때 이란과 한국 사이에 쌓여있던 원유 대금 8조 8천억 원이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묶여있는 이란의 돈, 그것을 풀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한국은 미국 제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나라, 미국의 그림자 안에서만 움직이는 나라, 독자적 외교 의지가 없는 나라.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교민 긴급 철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만간 대사관 폐쇄 통보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라시디 국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당연하지. 미국이 빠지라고 하면 빠지는 나라야. 아시아 쪽은 결국 다 똑같아. 일본이 6시간 만에 빠졌으니까 한국은 뭐 3시간이면 되겠지.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한국 관련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통보가 오면 즉시 처리해야 하니까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란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 명부, 교민 현황, 양국 간 미결 사안 리스트, 서류를 하나씩 꺼내놓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한국 철수 통보가 올 것이다. 아무리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그때 파르하드가 노크도 없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부국장님, 이상한 겁니다. 뭐가?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철수 통보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파르하드의 손에 들린 메모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이란 외교부에 공식 통보한 내용은 딱 하나였습니다. 교민 47명에 대한 긴급 철수 작전을 개시한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대사관 폐쇄에 대한 언급은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분명히 교민 철수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대사관 폐쇄나 임시 철수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파르하드, 이게 전부야? 뒤에 추가 서한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전부예요. 한국 측에 확인했더니 대사관 폐쇄 관련 통보는 별도로 없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교민을 빼면서 대사관은 닫지 않는다. 보통 교민 철수는 대사관 폐쇄의 전 단계입니다. 교민을 먼저 빼고 이어서 대사관 직원들이 빠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도, 독일도, 프랑스도. 그런데 한국은 교민 철수만 통보하고 대사관 폐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단순한 행정 지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마 내부 절차가 좀 더 걸리는 것이겠지. 서울에서 최종 결재가 나오면 곧 폐쇄 통보가 올 것이다. 파르하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혹시 한국은 대사관을 닫지 않으려는 건 아닐까요? 저는 파르하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은 것이 아니라 후배의 순진한 생각에 대한 실소였습니다. 파르하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숙소 건물이 폭격으로 날아간 나라야. 교민을 빼고 있는 나라야. 미국 동맹국이야. 남을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어? 파르하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납득하지 못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무시하고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철수 예상 일시. 저는 빈칸에 연필로 적었습니다. 48시간 이내. 하지만 48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대사관 폐쇄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96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 담당 직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단순했습니다. 대사관 폐쇄 계획은 없습니다. 교민 47명은 전원 안전하게 국경을 넘었고 현재 대사관 직원 12명이 정상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2명. 숙소가 파괴된 상태에서, 폭격이 이어지는 도시에서, 47개국이 떠난 테헤란에서 12명이 남아있다고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빠르게 덮어버렸습니다. 곧 떠날 것이다. 며칠만 더 지나면 현실을 깨닫고 짐을 쌀 것이다. 어차피 한국도 다를 게 없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라시디 국장에게 보고하자 국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쇼를 하는 거야. 며칠 버티는 척하다가 슬금슬금 빠질 거다. 한국이 뭔데 여기 남아? 미국이 빠지자 하면 꼬리 내리는 나라가. 두고 봐, 일주일도 못 버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자꾸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민 47명을 먼저 빼고 12명은 남았다. 다른 나라들은 외교관이 먼저 빠졌습니다. 일본은 대사부터 직원까지 62명 전원이 한꺼번에 탈출했습니다. 프랑스는 대사가 먼저 떠났고 하급 직원들이 뒷정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였습니다. 민간인을 먼저 내보내고 외교관이 뒤에 남았습니다. 왜? 저는 그 질문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31년 동안 수십 개 나라의 외교를 분석해온 연구자의 본능이 그 질문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 나르게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다리우시, 오늘 아침에도 근처에서 폭발음이 났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머니 댁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지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웃들도 다 떠나고 있잖아요. 저는 아내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테헤란 외교가 지도를 꺼냈습니다. 빨간 펜으로 철수한 대사관에 X표를 쳤습니다. 하나, 둘, 셋. 지도 위가 빨간 X로 가득 찼습니다. 거의 모든 대사관에 X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만 X가 없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저는 그 위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도대체 왜 아직 거기 있는 거지? 그 의문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남아있다는 사실보다 저를 먼저 멈추게 한 것은 교민 철수 작전의 디테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것은 파르하드였습니다. 외교부 건물 1층에서 한국 대사관과 오래 거래해 온 현지 통역사 한 명을 만나고 온 파르하드가 제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자리에 앉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한국 교민들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민들이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었다는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파르하드의 얼굴에는 단순한 보고가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을 봤을 때의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공습이 테헤란시 전역으로 번지기 시작했을 때 한국 대사관은 교민 47명에게 긴급 연락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하는 절차 아닌가? 절차가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일괄 문자를 보냈어요. 각자 알아서 대사관으로 오라는 내용으로요. 그런데 한국은 47명한테 한 명 한 명 직접 전화를 걸었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요. 새벽 3시, 4시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민이 어디 사는지, 거기서 가장 안전한 이동 경로가 뭔지, 혼자인지, 가족이 있는지, 걸을 수 있는 상태인지 못 걸으면 차를 보내야 하는지, 그런 것을 하나하나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파르하드를 바라봤습니다. 47명이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폭격이 이어지는 새벽에 한 명씩 전화를 돌리면서 상태를 확인한다는 것은 자기들도 잠을 자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직접 구했습니다. 이란 현지 버스 회사 3곳에 연락해서 운전기사가 국경까지 갈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동 경로에 군사시설이 없는 루트를 직접 계산해서 기사한테 넘겼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테헤란에서 터키 국경까지 약 1400km입니다. 1박 2일 동안 쉬지 않고 달렸다고 합니다. 1400km. 서울에서 부산을 3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폭격이 이어지는 나라의 도로를 1박 2일 동안 달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봉쇄될 수도 있고, 검문소에서 발이 묶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동 중인 버스 자체가 표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파르하드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부국장님,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뭔데? 교민 47명이 전부 버스에 탔습니다. 그런데 한국 외교관들은 버스에 타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르하드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외교관들이 버스에 타지 않았어요. 교민들만 태우고 문을 닫았습니다. 외교관들은 버스 밖에 서서 출발하는 걸 지켜봤다고 합니다. 잠깐, 그러면 외교관들은? 테헤란에 남았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뒷목에 차가운 기운이 스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대사 카네다부터 말단 직원까지 62명, 전원이 동시에 빠졌습니다. 프랑스는 대사 뒤발이 먼저 특별기로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고 하급 직원들이 뒷정리를 했습니다. 독일은 대사가 영사와 함께 가장 먼저 국경을 넘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외교관이 먼저 빠지거나 최소한 동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민간인을 먼저 보내고 외교관이 뒤에 남았습니다. 파르하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통역사가 그 장면을 직접 봤다고 합니다.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에 한 명이 안 왔어요. 연락이 안 됐던 교민 한 명이 집결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 외교관 한 명이 버스에서 내려서 직접 찾으러 갔습니다. 폭격 중에? 네. 폭발음이 들리는 상황에서 차를 몰고 그 교민의 거주지까지 갔다 왔습니다. 1시간 만에 그 교민을 데리고 돌아왔고 버스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파르하드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통역사가 그러더군요. 47명이 전부 타고 버스 문이 닫힌 뒤에도 외교관들은 버스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요. 마지막까지 인원수를 세고 빠진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면서요. 왜 그래야 하는 거지? 이미 전원 탑승을 확인했으면 돌아가도 되는 거잖아. 파르하드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통역사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버스가 안전하게 출발하는 걸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 같다고요. 자기들 손으로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라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테헤란의 하늘은 여전히 흐릿했고 저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31년 외교 경력에서 저는 수많은 교민 철수 작전을 분석해왔습니다. 위기 때 각국이 어떻게 자국민을 보호하는지는
그 나라의 외교 역량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입니다. 하지만 외교관이 교민보다 뒤에 남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관례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관례가 아니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곳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부터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사관 직원은 국가 기밀을 알고 있고 외교적 면책 특권이 있으며 무엇보다 대체 불가능한 전문 인력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험 지역에 남겨두고 민간인을 먼저 빼는 것은 냉정하게 말해서 합리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은 한 가지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서툰 판단이거나 본국의 지시가 늦어진 결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하지만 그 가능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테헤란의 폭격은 간헐적으로 계속됐고 도시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밤마다 정전이 일어났고 거리의 가로등은 절반 이상 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공포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무거운 피로가 채워졌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정말로 아직 운영되고 있는지. 외교부 공용 차량을 타고 대사관 밀집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파르하드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외교가로 접어들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각국 국기가 펄럭이던 거리가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철문에 자물쇠가 채워진 대사관들이 줄지어 있었고 주차장에는 차 한 대 없었습니다. 도로 위에 깨진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고 폭격의 충격파로 일부 건물의 창문이 깨져 나가 있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철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현관 위에 걸려있던 일장기는 내려진 상태였고 대신 임시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카네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감입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떠난 사람. 프랑스 대사관은 더 처참했습니다. 건물 외벽에 폭격 파편이 박혀 있었고 정원의 나무 한 그루가 부러져 울타리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뒷발은 이 건물이 이렇게 되기 전에 이미 파리에 도착했겠지요. 당신들 나라 문제를 우리가 왜 감수합니까? 그 말을 하고 떠난 인간의 대사관이 폭격을 맞은 것이 묘한 아이러니로 느껴졌습니다. 독일 대사관, 영국 대사관, 이탈리아 대사관. 모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물쇠, 안내문, 텅 빈 주차장. 그리고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한국 대사관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1층과 2층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 2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건물 앞 계양대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대사관이 죽은 듯 어두운 가운데 한국 대사관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파르하드가 작게 말했습니다. 진짜 있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 묵직한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옆 건물에서 한국 대사관 숙소였던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 위층이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벽면에 검은 그을음이 뒤덮여 있었고 창문은 전부 날아간 상태였습니다. 폭격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기가 한국 외교관들이 살던 숙소 건물 아닙니까? 파르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소가 저 상태인데 지금 저 사람들은 어디서 자는 겁니까? 대사관 사무실에서 자는 것 같습니다. 통역사 말로는 회의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교대로 잔다고 합니다. 회의실 바닥. 12명의 외교관이 사무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잠을 자면서 대사관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1년 동안 외교관이란 무엇인지 지켜봐 왔습니다. 외교관은 공무원입니다. 국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위험해지면 본국이 철수 명령을 내리고 외교관은 그 명령을 따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비난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본국이 남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남기로 결정한 것이라면, 숙소가 파괴된 상태에서 사무실 바닥에 잠을 자면서까지 남아있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을 어떤 범주에 넣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무? 의무라면 이미 교민을 전원 철수시킨 시점에서 의무는 끝났습니다. 명령. 본국에서 잔류를 강제했다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이익? 이익이라면 대사관 건물이 폭격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킬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파르하드가 물었습니다. 부국장님,
돌아갑니까? 조금만 더. 저는 한국 대사관의 불빛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불빛은 47개국이 꺼버린 불빛 속에서 유일하게 켜져 있는 불빛이라는 것. 사무실로 돌아온 뒤 저는 라시디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접 확인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고 차량도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 중인 것이 맞습니다. 라시디 국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숙소가 파괴된 상태에서 12명이 사무실에서 생활하며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씨, 난 한국에 관심 없어. 그 나라가 남아있든 말든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한국이 뭘 해줄 수 있는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줘. 경제 제재를 풀어줘. 그건 아니지만 한국은 미국한테 빌부터 사는 나라야. 미국의 제재를 따라서 우리 돈 8조 8천억 원을 묶어놓은 나라라고. 그런 나라가 테헤란에 남아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라시디 국장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남아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제재가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시디 국장의 논리에 구멍이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면 한국도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익이 없는데 왜 남아있는 겁니까? 그것이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카네다는 이익이 없으니까 떠났습니다. 뒤발도 이익이 없으니까 떠났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익이 없으니까 떠났습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익이 없는데도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비논리적인 행동인 겁니까? 아니면 제가 보지 못하는 이익이 있는 겁니까? 다음 날 아침 파르하드가 파일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부국장님,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국의 중동 관련 활동 기록을 정리해봤습니다. 내가 시킨 적 없는데? 파르하드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궁금해서요. 부국장님도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상당히 두꺼웠습니다. 파르하드가 밤새 작업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중동 건설 시대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에 처음 진출한 것은 수십 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몇백 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한가운데서 도로를 깔고 항만을 세우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사우디 현장의 기온은 한낮에 5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서방 기업 직원들은 에어컨이 나오는 컨테이너 안에서 설계를 하고 현지 노동자들에게 시공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쇄골조를 용접하고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혀도 열사병으로 쓰러져도 약속한 공기를 지키기 위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돈 때문이겠지. 가난한 나라가 외화를 벌기 위해 악착같이 매달린 거야. 하지만 파르하드의 자료에는 그 뒤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단지 건설 당시 지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안보가 불안해졌습니다. 서방 건설사 세 곳이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계약 위약금보다 인명피해가 더 무서웠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지키며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건물을 넘겨줬습니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가 당시 남긴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험해도 떠나지 않는다. 그들은 약속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UAE 기록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UAE에 방공 시스템을 납품한 뒤 단순히 물건을 넘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진 18명이 현지에 남아 운용 훈련을 도왔습니다.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72시간 안에 엔지니어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UAE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유럽 업체는 팔고 나면 끝이다. 한국은 팔고 나서부터 시작이다. 러시아 기록도 흥미로웠습니다. 러시아가 경제 위기로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시절 외국 기업들이 앞다투어 빠져나갔습니다. 투자금을 날리더라도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LG는 남았습니다. 러시아 현지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았고 거래를 끊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뒤 러시아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찾은 외국 브랜드가
한국 제품이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도망가지 않은 나라라는 기억이 브랜드 충성도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으며 파르하드를 바라봤습니다. 다 돈 때문이야. 경제적 이득을 계산한 거지. 파르하드가 나지막하게 반박했습니다. 부국장님, 경제적 이득이라면 오히려 빠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불안정한 지역에 자산을 묶어두는 것보다 손절하고 빠지는 게 자본의 원리 아닙니까? 서방 기업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파르하드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국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파르하드가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중동건설 수주 실적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동 누적 수주액이 5,2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중동 전역에 한국이 지은 건물과 도로와 항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수십 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데? 위기 때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동 사람들이 한국을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려울 때 곁에 남아 있었다는 기억. 그 기억이 수십 년 동안 계약으로 이어져 온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파르하드의 말이 가슴 어딘가에 걸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중동에서는 어려울 때 곁에 남아준 사람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란 문화뿐 아니라 중동 전체의 문화입니다. 위기 때 함께한 사람은 평생 기억하고 배신한 사람도 평생 기억합니다. 그 기억은 몇 달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한국이 그 원리를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모르면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은 중동에서 떠나지 않는 나라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 이름이 수십 년간의 경제적 관계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라시디 국장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국장은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야. 하지만 과거가 현재를 보장하지 않아. 한국이 옛날에 중동에서 잘했다고 해서 지금 폭격 속에서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는 안 돼. 곧 빠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라시디 국장의 말과 파르하드의 자료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여전히 테헤란에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 한국 대사관 참사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손에 땀이 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 긴장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31년 경력의 외교관입니다. 각국 대사들과 수백 번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참사관과의 통화에 왜 이렇게 긴장하는 겁니까? 아마 답을 듣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곧 철수합니다라는 말을 들을까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쳐있는 것이 느껴졌지만 무너진 사람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네, 주일한 한국 대사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란 외교부 동아시아국 부국장 다리우시 모사데기입니다. 아, 부국장님. 연락 감사합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고 물었습니다. 왜 아직 떠나지 않으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아니 5초쯤 되는 짧은 정적이었지만 그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참사관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니 무엇이 말입니까? 교민은 전원 철수했고 양국 간 미결 사안도 지금 당장 처리할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사관을 유지하실 실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잠시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참사관이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저도 외교관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란에 한국 교민은 없습니다. 당장 처리할 업무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소통 채널이라고요? 전쟁은 언젠가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이란에는 재건이 필요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당장 폭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됩니까? 참사관이 말했습니다. 부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본 대사관이 떠날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불쑥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외교관답게 감정을 눌렀습니다. 유감이었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그런 말을 하고 떠났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 나라 문제를 우리가 왜 감수하느냐고 했다면서요.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외교가의 소문이 빠르죠. 부국장님, 저희가 지금 떠나면 이란 분들은 한국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일본처럼 기억하시겠습니까? 프랑스처럼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참사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들렸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둔탁한 폭발음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좀 떨어진 곳입니다. 참사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폭발음이 들리는 곳에서 전화를 받으면서도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저를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카네다는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뒷발은 당신들 나라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참사관은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세 나라가 완전히 다른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서재에서 테헤란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중동 원유 수송로 지도를 함께 봤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시작되는 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인도양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선의 끝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2%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 원유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해협은 가장 좁은 곳이 불과 34km에 불과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척의 유조선과 LNG, 운반선이 이 좁은 길목을 통과합니다. 그 선박들 가운데 한국으로 향하는 배가 하루 평균 8척입니다. 이 해협이 막히는 순간 한국의 정유소가 멈춥니다. 발전소가 멈춥니다. 제철소가 멈춥니다. 삼성의 반도체 공장도, 현대의 자동차 조립 라인도, 한국 조선소의 용접 로봇도 전부 멈춥니다. 한국 경제의 숨통이 이 해협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다른 각도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한국이 이란에 남아있는 것이 단순한 체면이나 의리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이라면 어떨까?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려면 이 지역 나라들과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 신뢰는 무기를 팔아서 쌓이는 게 아닙니다. 원유를 사서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위기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쌓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신뢰를 쌓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 위에 빨간 선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지금을 보고 있는 게 아니다. 전쟁이 끝난 뒤를 보고 있다. 그 깨달음이 오자 등줄기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외교를 현재의 이익으로만 해석해왔습니다. 지금 무엇을 얻는가, 지금 무엇을 잃는가. 그것이 외교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잃고 있었습니다. 외교관들의 안전을 잃고, 편안함을 잃고, 숙소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미래의 신뢰를 쌓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안에서 갈등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한 평가를 동료들에게 말하자 한 선임 외교관이 비웃었습니다. 다리우 씨, 당신 한국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야. 원유 때문이야. 한국은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유 때문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원유가 필요한 나라가 한국뿐입니까? 일본도 중동 원유가 필요합니다. 독일도 필요합니다. 그 나라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선임 외교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익이 같은데 행동이 다르다면 이익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철수설이 외교가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출처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 본국에서 안보 상황 재평가가 진행 중이며 잔류 인원의 추가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면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라시디 국장이 제 사무실 문을 직접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제 사무실을 직접 찾아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들었지? 한국 철수설 말입니까?
라시디 국장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쇼라고 했잖아. 며칠 버티는 척하다가 결국 빠지는 거야. 한국이 뭔데 여기 남아? 미국이 손짓하면 꼬리 내리는 나라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안쪽에서 이상한 무너짐이 느껴지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라시디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시, 앞으로 한국권에 시간 쏟지 마. 그 나라는 우리 외교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있는 나라야. 당신이 에너지 쏟을 때가 아니야. 국장이 나간 뒤 저는 한참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건지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한국의 팬이 아닙니다. 이란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외교관입니다. 한국이 떠나든 말든 저한테 개인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떠날 수도 있다는 말이 왜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인지 파르하드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부국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한국이 정말 떠날까요? 모르겠어. 파르하드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안 떠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뭔데?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있잖아요. 교민을 먼저 보내고 자기들은 남았잖아요. 숙소가 무너져도 사무실에서 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짐 싸서 도망가겠습니까? 파르하드, 국제 외교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 본국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아무리 결의가 있어도 따라야 해. 그렇다면 부국장님은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그 질문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 나르게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리우시,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해요. 앞집도 떠났어요. 뒷집도 떠났어요. 아이들이 밤마다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사프 안에 있는 언니네로 가야 하는 거 아닌지요? 조금만 더. 뭘 조금만 더 기다려요? 당신은 맨날 조금만 더라고만 하잖아요. 한국 대사관 걱정할 시간에 당신 가족 걱정 좀 해줘요. 아내의 목소리에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돌아앉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딸 사라가 방에서 나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 외교관들은 아빠를 몰라요. 아빠가 왜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속 태워요? 저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6살 아이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빠가 억지로 믿고 싶은 것 같아요. 실망할까봐 확인하기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참고 있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나는 한국을 믿고 싶은 게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가 자기 살 길만 찾아서 떠나는 세상에서 그래도 누군가는 끝까지 남아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47개국이 떠났어. 47개국이야. 그 가운데 단 한 나라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이 완전히 썩지는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도 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 말이 이렇게 진심에서 나올 줄 몰랐습니다. 31년 동안 냉소를 갑옷처럼 두르고 살아온 사람이 누군가가 남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 창문 앞에 섰습니다. 테헤란 밤하늘은 어두웠고 저 멀리서 간헐적으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불빛. 저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이 내일도 켜져 있을까? 아니면 오늘 밤이 마지막일까?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수설은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문은 소문으로 끝났습니다. 외교가에서 흘러나오던 이야기들, 전면 철수를 준비 중이라는 말들,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여전히 테헤란에 있었습니다. 12명. 숙소도 없이 사무실 바닥에서 교대로 자면서 폭격이 이어지는 도시 한복판에서 문을 닫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도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저는 스스로가 조금 낯설었습니다. 31년 동안 어떤 나라의 행동에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한국 참사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철수 소문이 돌았을 때 실제로 검토하신 겁니까?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어떤 결론이었습니까? 참사관이 잠시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떠나면 전쟁이 끝난 뒤 이라는 한국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라는 한국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 말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난 뒤를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눈앞의 위험보다 훨씬 먼 미래를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이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이기도 했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어려울 때의 기억을 얼마나 오래 간직하는지, 그 기억이 얼마나 강한 신뢰로 이어지는지를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앞서 통화에서 참사관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일본처럼 기억되고 싶지 않다. 프랑스처럼 기억되고 싶지 않다. 유감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떠난 나라로, 당신들 문제라며 등을 돌린 나라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 저는 그날 밤 서재에 앉아 지도를 펼쳤습니다. 테헤란 외교가 지도 위에 빨간 X표가 잔뜩 쳐져 있었습니다. 47개국의 부재를 나타내는 표시들. 그 한가운데 X가 없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저는 그 지점에 파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연필로 작게 적었습니다. 아직 여기 있다. 창밖에서 또 한 번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보다 지도 위의 파란 동그라미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나라인 것 같다. 27년 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편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균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잔류가 이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라시디 국장 앞에서 공식적으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편들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국익을 위해 한국이라는 카드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보고 자리는 외교부 3층 국장 집무실이었습니다. 라시디 국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저는 맞은편에 서류 파일을 들고 섰습니다. 파르하드가 옆에서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한국 대사관 잔류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라시디 국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다리우시, 그 이야기는 그만하라고 했잖아. 한국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 알아.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뭔 전략? 저는 첫 번째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재 테헤란에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외국 대사관은 한국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오만과 카타르는 형식적 잔류이고 실무 기능은 중단 상태입니다. 이란 정부와 공식 외교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 대사관은 한국뿐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언젠가 끝납니다. 라시디 국장의 눈이 잠깐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란에는 재건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시설, 항만, 도로, 건물. 그것을 다시 세우는데 외국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협력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라시디 국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우리 재건을 도와줄 만큼 큰 나라야? GDP가 얼마인데? 한국은 세계 13위 경제 대국입니다. 그리고 중동 건설 시장에서 수십 년간 누적 5,200억 달러 이상의 수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어디를 가도 한국이 지은 건물과 도로가 있습니다. 이란 재건에 필요한 기술력과 실행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라시디 국장의 표정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좋아. 기술력이 있다 치자. 하지만 미국 제재 때문에 한국이 이란과 큰 거래를 할 수 있겠어. 미국이 막으면 꼬리 내리는 나라잖아.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국장님. 저는 두 번째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단순한 동맹국의 행동이 아닙니다. 미국조차 이란에서 사실상 손을 뗀 상황에서 한국은 독자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미국의 그림자 안에서만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라시디 국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경계였습니다. 뭘 말하려는 거야? 이란 정부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재평가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편이지만 우리 적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지금 이 선택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라시디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바깥을 내다보더니 돌아봤습니다.
다리우 씨, 솔직히 물어볼게. 당신은 한국이 순수한 의리로 남아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계산이 있다고 생각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시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하지만 국장님, 그게 중요한 겁니까? 라시디 국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계산이 있든 없든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원유가 필요한 나라는 한국만이 아닙니다. 일본도 필요하고 독일도 필요하고 프랑스도 필요합니다. 이익 구조가 비슷한 나라들이 수십 개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전부 떠났고 한국만 남았습니다.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같은 이익을 앞에 두고도 이 위험을 감수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뭡니까? 계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계산이라면 모든 나라가 같은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라시디 국장이 처음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보시겠습니까? 자료에는 각국 대사관 철수 시의 마지막 발언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카네다 대사 유감입니다. 제게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프랑스 듀발 대사, 당신들 나라 문제를 우리가 왜 감수합니까? 독일 대사, 본국의 안전 권고에 따른 조치입니다. 영국 대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참사관의 말, 저희가 지금 떠나면 전쟁이 끝난 뒤 일하는 한국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라시디 국장이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리고 라시디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리우 씨. 네,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5년 경력의 라시디 국장이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은 제가 아는 한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을 다시 봐야겠군.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제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기 위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라시디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동아시아국에서 한국 대사관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도록 해. 그리고 한국 잔류건을 장관님께 별도 보고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필요가 있어. 알겠습니다. 파르하드가 뒤에서 작게 주먹을 쥐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짓으로 자제하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도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뒤 저는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카네다 마사히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쿄로 돌아간 카네다. 유감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6시간 만에 312명을 빼간 사람. 전화가 연결되기까지 꽤 오래 걸렸습니다. 네 번째 시도에서 겨우 연결됐습니다. 카네다 대사, 다리우 씨입니다. 아, 다리우 씨. 오랜만이군요. 테헤란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태평한 말투가 거슬렸습니다. 테헤란 상황을 물으면서 정작 자기는 도쿄의 안전한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 카네다 대사,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어서 연락했습니다. 뭡니까? 한국 대사관이 아직 테헤란에 있는 것 아시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카네다의 목소리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교민 47명을 전원 철수시킨 뒤에도 외교관 12명이 남아 있습니다. 숙소가 폭격으로 파괴된 상태에서 사무실에서 생활하면서요. 그 부분은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카네다 대사, 같은 아시아 나라입니다. 같은 미국 동맹국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6시간 만에 떠났고 한국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카네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가벼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일본은 합리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카네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합리적 판단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한국은 비합리적 판단을 한 겁니까? 침묵. 카네다 대사, 전쟁이 끝나면 이란은 재건이 필요합니다. 그때 일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기억할 겁니다. 위기 때 떠난 나라와 남은 나라. 일본은 어느 쪽에 기억될 것 같습니까? 카네다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리우 씨, 그것은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각국의 사정이 다릅니다. 사정이 다르다고요? 원유가 필요한 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이 같은데 행동이 다른 겁니다. 카네다가 침묵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카네다 대사, 도쿄에서 만찬할 때 하신 말 기억하십니까? 일본과 이란은 특별한 관계라고 하셨죠.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일본이 보여준 것은 6시간짜리 철수와 유감이라는 단어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았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지 저도 이제야 알겠더군요. 카네다가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다리우시, 그 말은 너무 가혹합니다. 가혹한 건 폭격 속에서 사무실 바닥에 잠을 자면서 남아있는 한국 외교관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1년 동안 외교관으로서 유지해 온 중립성과 냉정함을 깨뜨린 것에 대한 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젊은 시절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수 시절에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학기를 보내면서 적은 글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광화문 거리를 걸으며 느낀 것들, 한국 학생들과 나눈 대화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며 적은 감상들, 마지막 페이지에 적어둔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대국들의 외교를 공부할수록 한 가지 확신이 생긴다. 진짜 신뢰를 쌓는 나라가 결국 이긴다. 하지만 그런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다. 모든 나라는 결국 자기 이익만 따른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27살의 저. 한국에서 한 학기를 보내고도 결국 냉소적인 결론에 도달했던 젊은 외교관. 서랍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아래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틀렸다. 31년이 지나서야 알았다. 그런 나라가 있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종이 위에 번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아내 나르게스가 차를 가져다 주며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리우 씨, 당신이 한국을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한국 외교관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든다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딸 사라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 대사관이 아직 안 떠났어요? 응, 안 떠났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는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라, 강한 나라가 뭔지 알아? 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총이 많은 나라? 돈이 많은 나라? 아니야. 가장 위험한 순간에 떠나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야. 딸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강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 내가 본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야. 딸이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까지 아빠가 억지로 믿고 싶은 것 같다고 했던 아이가.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전쟁이 끝나면 한국 외교관들한테 저녁 한 끼 대접하고 싶네요. 제가 개임의 바대잔을 만들어 줄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란 외교부에서 공식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라시디 국장의 지시에 따라 한국 대사관과의 소통 채널이 격상됐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은 이란 외교부 내에서 사실상 후순위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별도 관리 라인에 올라갔습니다. 외교부 장관에게도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47개국이 철수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실질적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대사관이 한국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란 재건 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라시디 국장이 장관 보고를 마치고 돌아온 뒤 저를 불러 한마디 했습니다. 장관님이 관심을 보이셨어. 한국과의 채널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라시디 국장이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다리우 씨, 내가 한국을 너무 쉽게 봤어. 당신이 옳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35년 경력의 냉혈한 라시디 국장이 그런 인정을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생각했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 준 겁니다. 며칠 후 외교가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돌았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테헤란 대사관 재개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잔류하면서 이란 정부와의 관계를 선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도쿄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카네다가 재개한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비교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남아있음으로써 떠난 나라들의 부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뒤발 후임으로 새 대사가 임명되면서 테헤란 복귀 시점을 타진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더라도 이란 사람들의 기억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 때 떠난 나라와 남은 나라, 그 기억은 몇 년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다시 한국 대사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사관 건물 앞에 서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대사관은 국기를 내리고 문을 닫았지만 한국의 태극기만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흰색과 빨간색, 파란색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누군가가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국 외교관이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외교관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보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인사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차에 타고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전쟁 상황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테헤란의 거리는 지쳐 있었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가게를 연 상인이 있었고 학교에 가는 아이가 있었고 빵을 굽는 냄새가 골목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 끝까지 남은 나라, 떠나지 않은 나라, 그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그런 이름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31년 외교관 생활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어떤 계약서보다 강하고 어떤 무기보다 오래갑니다. 세대를 넘어 기억되고 그 기억이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관계가 됩니다. 한국은 지금 그 이름을 얻고 있었습니다. 폭격 속에서 숙소 없이 12명으로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집에 도착한 뒤 저는 서재 창문 앞에 섰습니다. 테헤란의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저 멀리서 간헐적으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사관이 있는 방향에는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불빛은 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31년 동안 쌓아온 냉소가 그 불빛 앞에서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친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한 가지를 더 알게 됐습니다. 영원한 친구는 없어도 영원히 기억되는 나라는 있다고. 그리고 그 기억을 만드는 방법은 위기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강한 나라는 가장 많은 폭탄을 떨어뜨리는 나라가 아니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떠나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였다. 창밖의 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위기의 순간 47개국이 등을 돌릴 때 홀로 남아 끝까지 자리를 지킨 대한민국의 외교관들.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속에서 어떤 나라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증거였습니다. 폭격 속에서 교민을 먼저 내보내고 자신들은 남은 사람들. 숙소가 무너져도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며 버틴 사람들. 저희는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총이 많아서가 아니라 위기 때 남아줄 줄 아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47개국이 등을 돌린 그 순간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대한민국 외교관들. 폭격 속에서 교민을 먼저 내보내고 자신들은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며 버틴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이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폭탄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위기 때 떠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